그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인데, 화면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도형들이 생각나십니까? 이거는 뭐 입체이긴 하지만 원이나 원구, 원기둥, 뭐 사각기둥, 사각형, 원뿔 뭐 이런 것을 직접 제도하고 무슨 값을 이렇게 계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죠. 수학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사물의 길이나 크기, 그 다음에 면적, 용량 이런 것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술에서도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것도 무슨 과학의 발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얘기도 과학적인 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대상의 사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 아주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복잡한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을 분석을 하고 분리를 해서 유사한 것들은 모으고 또 또 유사한 것들은 모으고 또 이렇게 비슷한 것들도 끌어다 모으고 차이가 나는 것도 다시 분리하고 이러한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잡한 사물을 단순한 사물로 변형시켜내고 바꿔내고 이런 것을 다시 복잡하게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해서 복잡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라고 이제 그림 그리기가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놓은 어떤 것을 보고 막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그렸을까?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것을 처음부터 복잡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남들처럼 똑같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형적인 요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물체 사물의 형으로 대치를 시켜내고 그것을 적절히 조합을 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복잡한 체계로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어떤 뭐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뭐 크기, 면적, 길이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정말 수학적인 원리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어떤 논리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영역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어떤 것을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나는 기분 나쁜 것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기분 좋게 인식하는 이런 오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가장 기본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또 이성적인 이런 어떤 객관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수학적 원리나 또 물리학적 원리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바닥에 깔고 해야지만 다시 말해서 소통을 해낼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 기본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수학이라든가 물리 그 다음에 어떤 논리나 합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민이라고 하면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대상을 일단 보는 것과 그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현실이라는 것과 또 미술의 세계, 작품의 세계는 좀 다르죠. 현실적인 사람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은 어찌 보면 허상이고 허구고 또 가상이고 꿈이죠. 현실적인 어떤 사물과 대상과 사물 또 어떤 현상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작가의 어떤 생각과 연결이 돼서 전혀 좀 다른 어떤 것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림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작가의 어떤 생각이 개입해서 전혀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재창조되는데
바로 이 작가가 개입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림이 되기, 다시 말해서 어떤 현실이나 사물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제가 김치 이야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무와 배추와 고춧가루를 그냥 놨다고 해서 그것이 김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김치가 되는가? 바로 그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림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그림이 될 수 없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틀, 그 다음에 사물, 여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림을 좀 참조를 할까요? 이것은 꼭 이 주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것을 넣을 수 있겠죠. 이건 사물이겠죠.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깥쪽에 이루고 있는 그림틀, 그 다음에 사물과 그림틀 사이에는 여백. 이 세 가지가, 가장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서 미술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틀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면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4절지, 2절지, 혹은 10호, 20호, 이런 것이 다 그림틀의 다른 이름이 있기도 하고, 캔버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대상을 그 그림 속에 가두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 그림틀은 현실이나 어떤 사물을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최초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김춘수 시인의 시를 보면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대략적으로,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되기 위해서 사물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연애를 만약에 사람을 사귄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모든 게 발생하는 거죠. 사랑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물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이 대상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무슨 어떻게 색깔을 입히고 어떻게, 이런 것은 그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최초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에다가 미술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내가 그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에다가 이걸 가두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그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아무 때나 이런 식으로 찍지 않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그 뷰파인더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 집어넣는 행위가 바로 그림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찍기도 하죠. 찍는다는 행위는 일단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찍을 의사가 있다. 그죠? 의사가 있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것은 대상에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면 그 시간이 이 사진으로 멈춰버리는, 물론 그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현실이나 대상을 그림 속에 어떤 식으로 가두는가는 그 미술 사조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대상을 크게 넣을 수도 있고 작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전에는 그림이 소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소재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이 있죠.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야지만 이 그림틀에 가두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또 그림틀의 그 비례, 또 가로와 세로의 어떤 에 따라서 또 표현하는 방법도 아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동양에서는 좀 이렇게 길쭉한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죠. 그것도 구도법에 따라서 그것도 두루마기식으로 길게 그려지는 그림도 하나의 그림틀이라고 할 수 있죠. 서양에서는 뭐 한권 비율을 사용하는 그런 형식도 있고, 그런데 한권 비율이라고 하는 형식에서 그 틀에다가 집어넣는 그림과 또 이 세로로 길쭉한 틀에다가 넣는 내용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 방법도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은 교육하는 스케치북이나 캔버스라고 하는 그림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틀들은 보통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크기와 비율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혹은 또 이렇게 우리가 대량으로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편리하고 또 이렇게 값이 이렇게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틀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림틀의 가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표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건 길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거는 세로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에 따라서 충분히 변형을 시켜낼 수 있는 것이 그림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그림틀을 만드는 것은 작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림틀을 충분히 사용을 해가면서 점차 사물의 특징을 어떻게 수용하는, 또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어떤 의지라든가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창조적으로 그림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물인데요. 사물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어떤 물체나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은 풍경이나 정물, 또 혹은 사람처럼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것도 있고요. 또 뭐 현상이나 마음, 뭐 이런 것처럼 형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물은 저마다의 자기 나름대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죠. 고유의 질량, 부피, 또 면적, 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러한 사물들은 서로가 얽히고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생김새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자라죠. 원자라고 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만들어지고, 분자는 그 사물의 성질을 전혀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물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야, 혹은 또 저것은 저것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이 사물이 어떤 거와 만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의 성질이 전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죠. 이런 것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의 질량을 가지고 3차원 질량을 가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있죠. 그리고 그 사물 자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물을 그리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꽃을 그리는 것은 꽃의 어떤 생태학적인 무슨 꽃술이 어떻게 되고 뭐 물관과 체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식물도 가면 이런 것은 어떨지 몰라도 그림에서는 그런 요소는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이 그림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미지나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생각을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물에서 우리가 봐야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고유적인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체 완결되는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새롭게 또 상징성으로 읽히는 어떤 아이콘이나 상징으로 읽히는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장미꽃은 뭐 사랑과 열정의 상징, 혹은 뭐 대나무는 고든 절개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그 의미 있고 아름답게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대상, 그 대상을 나름대로 화면에 구현을 해가는 과정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냐의 문제겠죠.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최초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틀 속에 갇히는 사물은, 그 틀 속으로 들어오는 사물은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물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는가,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는, 내가 별 관련이 없는,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건 나와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무슨 아프리카에서 신발, 옷도 잘 안 입고 이렇게 사냥이나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자기 별 의미가 없고, 또, 그쵸. 시간 개념 별로 없는 사람한테 뭐 우리가 손목시기가 별 의미가 없듯이, 또 커뮤니케이션을 멀리, 다른 먼 쪽의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는 데서 휴대폰이 필요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의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백은 사물을 그림 틀에다 가두게 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뭐 비어있다 꼭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제 여백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물론 이 여백은 텅 빈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비어있지만 사실은 또 뭔가가 꽉 차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역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사물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면, 이것이 위가 아래와 생기고요. 위도 생기고 아래도 생기고 좌우도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죠. 그리고 앞쪽과 뒤쪽도 이렇게 생기는 이런 가상의 입체적 공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그냥 막혀있는 거라기보다는 뭔가로 채워진, 공기가 흘러가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빛도 오고, 저 뒤쪽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백을 바라보는 것은,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물을 하나씩 놓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각 사물은, 이 그림틀 속에서 일정한 자기의 공간과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물체를 한 개는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물체가 들어오고 이 안에 막 수십 개의 물체가 들어온다면 각각의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 공간, 여백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공간도 만들어지고 또 선호도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어떠한 것도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틀에 어떤 식으로 크게 집어넣든 작게 집어넣든 구석에 집어넣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표현되어지는 요소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물체만 생각하는 게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또 그림틀과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간에 그런 거의 관계가 바로, 어떤 미술의 사조도 만들어내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중심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관심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해지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림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로 사물에 관심이 많죠. 그림 틀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초창기 아이들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낙서를 막 합니다. 이게 그림 틀인데 아이들 낙서하는 거 이렇게 무슨 크레용이나 이런 걸 주면 이 틀을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바닥에다가 스케치북을 주면 스케치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바닥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틀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틀 안에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려야 되고 바깥쪽은 그리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간다는 거죠. 지적 활동, 인식의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그림 틀과 또 좀 더 높아져야지만 사물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틀과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볼 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림 틀에다가 사물에만 아주 관심을 갖고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림틀, 그 다음에 사물, 그리고 여백,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듯이 똑같이 중요한 무게로 이렇게 배합 배치가 되어야,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백과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림 틀에다가 사물을 집어넣게 되면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있겠죠. 이게 안쪽 여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물의 경계선과 그림 틀 사이에 생기는 바깥쪽 여백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또 외부 공간 이렇게 다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의 방식들이나 아니면 효과들이 달라진다는 말씀은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 그 여백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지금 우리가 아주 고도의 구도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물에 대한 좀 집중력을 좀 버리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그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사물의 가진 특성이라든가 어떤 쓰임새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미술에 필요한 조형적 요소로만 이것을 환원시켜가는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기의 요소죠. 그래서 그 사물의 우리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물의 내부, 우리는 형태하면 사물의 내면, 안쪽에 있는, 구체적인 안쪽에 있는 어떤 모양을 자꾸 생각하지만, 사물의 형태는 사물의 안쪽보다는 사실은,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잡힌다면, 오히려 안쪽을 채워가는 부분, 그것은 좀 더 이렇게 쉽게 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자, 한번 안쪽을 한번 비워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소화기인데, 그쵸? 소화기인데, 이런, 을에 사람들은 소화기 하면 손잡이도 있고, 안전핀도 있고, 호스도 있는 이런 모양으로 자꾸 생각하죠. 당연히 그런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쪽을 다 비워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죠.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는, 또 애매한 모양이 무슨 토끼도 아니고, 이런 부분 주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좀 더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계속 볼까요? 자, 이런 주전자인데, 이런 주전자가, 안쪽을 비워버리게 되면, 안쪽을 비우고, 틀 속에서 안쪽을 비우게 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오죠. 그죠? 독특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는 상상을 잘 안 하지만, 이걸 보고 나서는, 마치 무슨, 새 모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새 모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안쪽, 이건 바깥쪽인데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쵸? 한 번 더 볼까요? 이런 것들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안쪽을 다 비워버리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의자인지 아닌지 좀 모호해지죠? 확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요소,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느낌들이 이 물체 안쪽을 비움으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물의 쓰임새라든가 상징성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지워내므로 해서 좀 더 생각의 자유,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물을 틀 속에 가두어서 그 사물과 이 그림틀 사이에 생기는 여백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물에 좀 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혹은 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쪽을 지워버리고, 지우는 행위는 좀 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과정이죠. 과감하게 어떤 쓰임새를 버려버리고 거기서 필요한 요소들만 탁탁탁 빼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형태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그 질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사람의 전반적 외형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건물을 짓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물론 그 전에도 해야 있겠지만, 바닥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데 비해서 처음부터 외관 마감재를 쓰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수도꼭지를 어떻게 커튼을 어떤 색깔로 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리는 그림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려면 눈 먼저 코부터 입부터 이렇게 그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안쪽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 틀 속은 자기의 세계입니다. 그 틀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세계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전체를 조역을 하거나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것과 구석구석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세계가 아니죠. 우리가 마치 나무 집에 가서 그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설거지밖에 할 수 없듯이 그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사물을 좀 버리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여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또 상당히 재밌는 것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사물의 여백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사물을 어떤 틀에다 가두는 훈련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그림은 이런 그 틀이라고 하는 그 미술용 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스케치북 비례와 동일한 어떠한 그 사이즈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상을 이렇게 가둬보는 훈련도 많이 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화를 하는 사람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도 이렇게 손과 손을 이렇게 겹쳤을 때 사각형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대상을 이렇게 넣어보는 이런 틀 가두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보는 또 이것이 그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여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사물의 바깥쪽 부분을 한번 본다면 이런 모양이겠죠. 이것을 이렇게 옮겼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사물의 안쪽을 보지 않고 바깥쪽 모양을 봤을 때 전혀 새로운 느낌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시각을 환기시켜주고 어떤 공간에 대한 집중력과 또 공간에 대한 어떤 느낌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부분도 우리는 자꾸 사물 안쪽을 보니까 바퀴나 뭐 이런 모양을 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물의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모두 동일하게 쳐다보면서 이것을 서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래도 그림 그리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뭐 그래픽으로 처리한 이미지인데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그 숲 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안쪽을 한번 비워봤습니다. 비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부분도 보이고 이것이 얼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가 잘 드러나죠. 평소에 이거 볼 때는 아이 둘이가 이렇게 손잡고 아이 둘이가 이렇게 서 있구나 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 안쪽을 비웠을 때는 이것이 이 뒤에 배경도 보이고 이 아이가 차지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렇게 감이 이렇게 오게 되죠. 이렇게 조형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여백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을 버림으로 해서 사물의 형태를 얻는 역설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사물을 안쪽으로 바라보는 그 의식, 그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는 상당히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기 연습을 이런 과정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곤청이네요. 이런 곤청을 한번 안쪽을 한번 지워보는 연습을 이 자료상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한번 지워보세요. 그러니까 연필로 새카맣게 칠해보라는 얘기죠. 바깥쪽은 놔두고 안쪽에 있는 이런 모양들을 한번 지워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나요? 그렇죠? 지우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되면 사물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어떤 고유한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형태를 한번 채우는 과정을 역으로 한번 해본다는 거죠.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안쪽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런 대상을 놓고 이런 자료에다가 이걸 보고 이걸 놓고 이 속에 나타나 있는 지금 이건 사진 자료죠. 사진 자료를 보고 이 안을 한번 채워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자료상에서 해보십시오. 따로 옮기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하면 대충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쉽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면 이 안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선으로. 이걸 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걸 보고 그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제가 볼 때 하루 종일 그래도 못 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이렇게 바깥쪽에 이미 여백이 있는 여백을 이렇게 안쪽을 여백을 잡아놓고 경계선 부분에 잡아놓고 안쪽을 채워가는 것은 사실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딱 명쾌하게 잡혀 있잖아요. 전체적인 모양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안쪽을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모양을 잡는 것이 어렵죠.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전체적인 모양에서 세부적인 모양을 잡아가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기준점이 잡혀 있고 거기서 이쪽과 이것을 분리하면 되겠죠. 그죠? 분리하면 100%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분리를 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파리 크게 몇 가지 분리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상을 이 사물을 그림틀에다 가두어서 사물과 어떤 그림틀 사이의 여백을 중심으로 그것도 특히 사물의 안쪽을 지우고 바깥쪽 여백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을 지웠을 때 전체적인 형태, 큰 어떤 외곽의 형태가 드러나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행위 자체가 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갈 때 안쪽을 좀 비워버리는 역설적으로 비워서 바깥쪽의 모양을 잡아내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가 지금 2개가 아마 실기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화지 직접 한번 옮겨서 한번 실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이게 지금 동상들인데 사물의 안쪽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뭐 근육도 있고 또 무슨 어떤 모습도 있고 표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안쪽 그림틀을 먼저 잡고 그림틀과 사물이 들어갔을 때 사물과 그림틀의 경계선 부분 그런 부분 경계선을 잡기 시작하면 양쪽에 면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이 과정을 시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백 보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처음에 이 과정을 시키면 좀 막연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려보라고 하는 거니까 막연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보고 이게 첫 번째 난관이다, 뭐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 없이 이 과정을 또 통과하기도 하고요. 원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화지에서 자기의 흔적을 남겨가면서 그 흔적이 다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점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수많은 과정이 쌓였을 때 어떤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 막연한 것 자체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당연한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무슨 격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눈대중으로 한번 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필을 좀 멀리 잡고 좀 흐릿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고요. 모양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것과 저것도 이쪽 면적과 저쪽 면적 이런 것을 계속 비교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 가 봅시다. 처음에는 자꾸 안쪽이 보이고 또 안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상당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어차피 사물의 안쪽이 비어지기 때문에 무슨 뭐 근육의 모양이라든가 옷의 모양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을 여백보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냐면 크기, 면적, 길이, 두께 이런 것들입니다. 모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쪽 모양과 저쪽 모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혹은 또 이쪽 크기와 저쪽 크기가 얼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찾아내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지도를 하다 보면 형태가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형태가 틀린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쪽은 길고 이건
짧죠.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형태가 틀린다는 것은 이쪽이 긴데 이걸 짧게 만들고 이쪽이 짧은데 이걸 길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미묘하게 틀리면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형태라는 건 100%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 7, 80% 정도 맞추면 됩니다. 미묘한 게 아니고 아주 눈에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는 누가 봐도 우습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는 이만큼, 요만한 길이를 왜 이만큼 만들어 놨냐? 라고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눈이 삐었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눈에 확실히 드러나게 형태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보다는 이게 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이 부분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 차이를 알게 되고, 알면 그걸 고치게 되죠. 그렇죠? 고치게 됩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그걸 보지 않았다. 혹은 관심이 없다. 이런 것에 다른 말입니다. 형태가 틀린다는 건 주의력하고도 관련이 있죠. 참 우습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은 그림 그리기에 있어서 형태나 뭐 크기, 모양, 또 사물의 두께, 길이 이런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바로 그림틀이죠. 그림틀이라고 하면 우습죠. 자, 내가 만약에 휴대폰 액정이 있죠. 휴대폰 액정. 액정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이 엄청 작아진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이면 사람은 기준만 있으면 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이 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 틀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우리가 형태가 틀렸다 안 틀렸다는 객관적인 얘기거든요. 이것을 증명하려면 결국 어떤 사람과 많이 비교했냐의 차이죠. 키가 큰지 안 큰지를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하고 비교했느냐, 혹은 2,000명하고 비교했느냐에 따라서 객관성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차이죠. 2,000명하고 비교한 것이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 형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부분하고 얼마나 많이 비교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거만 비교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도저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는 거. 이쪽에 있는 부분과 저쪽에 있는 부분을 비교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것을 위, 아래, 좌우, 또 크기에 따라 다 비교해 본다면 맞춰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연필선은 처음부터 진하게 긋지 말고 좀 부드럽고 흐린 선으로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진하게 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딱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결정을 못 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진하게 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일단 그어놓고 나서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틀리게 되면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일에 긍정성 부여하기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소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우개를 좀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우지 말고 지우게 되면 흔적이 남죠. 내가 틀려서 지우는 거니까 이렇게 모양을 딱 잡았는데 그 모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완전히 지우지 말고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틀렸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앞서 했던 그 기준이 있어야 이걸 좌측으로 옮길 것인지 우측으로 옮길 것인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처음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지우지 말고 약간 흐릿하게 남으면 그것을 갖고 좌우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략 형태가 나오면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요. 색깔은 물체 안쪽을 칠하지 말고 반드시 바깥쪽을 어둡게 칠하시길 바라고요. 얼룩이나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하지 않도록 일정한 명도가 되도록 칠하는 것이 좋고 경계선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실기 강사와 함께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제는 이 과제는 일주일에 한 개씩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개씩 2번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해 보시면
나름대로 좀 감을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막막한 느낌에서 시작하는 이런 건데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을 거고 머리에서 어떤 것이 잘 몰라서 혼돈스러워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다. 흔한 이야기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려운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형태, 좀 더 지금은 이 여백복이라면 다음에는 형태라든가 명암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이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